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무조건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다만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내 잔금 납부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와 참모들부터 집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완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서 국회를 정쟁의 늪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잇따라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을 지역구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쟁점을 알아봅니다. 당내 최대 현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 부동산 얘기는 교통정보 듣고 하기로 하고요.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늘 했으니까 그 얘기 조금 먼저 해볼게요. 자, 내란 종식 주장하면서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하겠다. 통일과 신천지 아우른 특검법안 추진하겠다 하다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는 확실히 고소하되 정교하게 설계하고 국민 의견 경청하겠다. 이거를 막 김상일 평론가님 아무래도 너무 검찰 흔적 지우기에 치중한 나머지 수사 역량이 저하되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가 굉장히 모든 일에서 중요하잖아요. 예.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의의 어떤 실현 그런 거에 어떤 효능감 이런 걸 더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의 실현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검찰을 배제하면서 경찰이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수사 단계별로 네. 이 책임을 이렇게 한 번 더 짚어보는 프로시저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도 너무 지금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쌓이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민생 것입니다. 피해도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권의 또 결과적인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찬호 위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네. 이른바 3대 사법개혁 신속히 처리하겠다. 대법관 증언 재판소는 법 왜곡죄. 사실 법 왜곡죄 이거 누가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해?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이거 정말 할까 이랬는데 지금 오늘 새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곧 처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 만약 하게 되면은요, 한국은 그 같은 민주당 진영, 같은 정권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터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문명국가에. 네, 그런 얘기가 말 그대로예요. 바로 본인 자기 같은 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명국가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한국 그래도 민주화 모범국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네. 이 정도죠. 이건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순간에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겨운 판사 맨날 사람 민주당 비판하는 게 뭐예요? 맨날 하는 일 없고 맨날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오래 듣고 뭐 하고 있나. 자, 그 지겨운 판사 마지막 순간에 결국 땅땅땅 때리면서 하는 그 말, 그걸로 지겨운 판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할 일 하는 걸 갖고선 저 사람 판결 법을 왜곡한 거야. 누가 정말 누가 그걸 판단한다는 겁니까? 이거 정말 히틀러나 김일성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것은 그 법 왜곡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왜곡한 것이다. 헌법을 왜곡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무지막지한 입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처음 본인 취임 이후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에 정말 민주가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수사 기소 분리 전태 흘리지 않는 대원칙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수사 기소 분리 자체야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검수완박 그대로 100% 지켜내겠다 논리인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가 2천명 검사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논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꼭 다 없애면 안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얼마 전에 최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뜻에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잘하는 것도 전 물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원전을 지금 신규 건설을 한다든지 또 한일 관계 이런 걸 잘 끌어가고 있다든지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기조하에서 제일 사실 온 국민을 찌푸리게 하는 게 뭐냐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유달리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기구 전체, 사법부 전체, 판사 이런 시스템을 뒤흔들려는 이 민주당의 작태 이거에 가장 온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좀 알아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법 왜곡죄 이 부분은 김상희 평론가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면 외부에 전선을 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권을 쥔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당원들을 한쪽으로 동원하는데 너무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을 위하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요. 제가 볼 때 이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치권을 위한 법 왜곡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자, 이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만 좋은 거죠. 그럼 당은 그 결과를 가지고 쭉 이어가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부메랑들을 그 검찰 개혁도 그렇고 사법 개혁도 그렇고 무엇을 위하여 그 결과가 명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혁이 아니라면 그걸 다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게 아니라 당이 두고두고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의 대상이 지금은 입법부 정치인들이 정하지만 네.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놓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원포인트 개헌 언급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제안했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이게 네. 야당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아직 뭐 이런 걸 지금 논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 행동이 지금 야당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뭐 삼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 모셔왔다는 고성국 당원. 네. 이분 지금 최근에 한 가장 논란된 말이 뭡니까? 전두환 사진 당사 대표실 걸자 뭐 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동시에 또 오늘 그 장동욱 대표는 앞으로 호남에 뭐 자주 가고 매달 가겠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안 맞아요? 아니 안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거는 당의 대표가 호남에 갔을 때 그 호남 분들 특히 5.18 묘지 갔을 때 과연 그 호남 분들 5.18 묘지 그 근처 사는 분들이 맞아들일 좀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 얘기가 되겠죠. 그 고성국 그 당원에게 아주 엄중하게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당을 나가 계시는 게 좋겠다. 신한동계는 지금 징계하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야말로 징계감이죠. 네. 이거야말로 징계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자 전두환을 단죄한 대통령이 누구죠? 누굽니까? 전두환이 1999년 YS입니다. YS가 어느 당 대통령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신한국당 대통령입니다. 신한국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된 건데요.
5.18을 그야말로 단죄하고 정대한 대통령이 바로 YS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화합을 위해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단죄한 전두환 사면한 것이 이제 사면 건의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전두환 대통령을 단죄 법정에 세우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한 대통령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 지금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네. 김영삼 대통령 옆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죄한 전두환 사진을 걸란 말입니까? 이거는 스스로의 역사와 그 본인들의 행동을 부인하는 아주 자가당착하게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마자 이런 거 지금 국민의힘은 논의할 자격도 없어요.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저는 고상국 이분한테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나아가서는 자진 탈당 내지 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저 김상희 평론가님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서 딴 질문으로 가도 되죠? 네. 예. 자, 합당 논란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둘러싸고 파열음 터져 나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한 말이 좀 어떻게 놀랍던데, 당권 대권 욕망,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시도, 두 개의 태양 없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여하튼 거기다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은 제안을 했을 뿐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정도 원색적이고 어떻게 자극적이고 이런 발언을 바로 옆자리던데 쏟아내는 게 본인 혼자의 뜻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렇지 않죠. 그룹의 뜻이 아닐까요? 그룹의 뜻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일반 당원들 중에서 그 목소리를 가진 당원의 충분한 규모와 네. 세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그렇지 있겠죠. 않고서야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확인을 한 것도 한 거지만 네. 원래 권력과 권한은 힘이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힘에 대해서 예. 절차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남는 거는 무력감, 무기력감뿐이 없어요. 무기력감이 동반하는 건 뭐냐면 분노예요. 또 이게 충분한 지금 반대 의사들이 있는데 그거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설명, 그다음에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고 밀어붙여지는 거에 대한 어떤 무기력감 이런 거가 만들어낸 화,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도 동시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현찰과 어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무슨 내용이었죠? 네. 저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FTA인지 그거 같은데요. 이것을 추진하면은 당장 잃는 것은 현찰이고, 예? 얻는 것은 어음인데, 그 어음을 보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과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합당은요 MOU예요, MOU. 예?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당내의 현실은 현찰의 손실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죠 지금? 그냥 당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강찬호 위원께는 녹취 하나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김문수 의원,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정치공학적 계산과 미략설 난무하는 합당도 안 된다. 전당원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 얘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개혁을 위한 정책 연대와 정치적 협력은 충분히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더 큰 통합 역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된 합당 논의는 시작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당원은 물론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조차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합당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졸속으로 시작된 합당이 온전한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대로의 합당은 명분도 감동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은 합당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녹취 나가는 동안에 셋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갖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드리고요. 자, 지금 강찬호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도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서기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끝난 이거는요. 지금 반대하는 네. 분들도 그냥 반대하다 말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저 이성계가 의하도 회군했는데 예. 갑자기 다시 말벌이 돌려갖고 다시 우리 대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벌하자 요동 치러 가자 이럴 수 있습니까? 회군했어요 이미 회군했기 때문에 네. 절대 이것은 그 정청래 대표로는 회군한 발걸음을 또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던져졌죠. 예, 그것은 그리고 사실은 멋있는 말 많이 나오네요, 이현주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두 개의 태양 없다부터 해가지고 두 개의 태양이 없을 뿐더러 낮에 달이 뜰 수 없다는 것까지 사실 저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합당 움직임에는 네. 조국 대표도 있지만 뒤에 김어준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 가세했다고 보는 게 지금 친명의 생각입니다. 네. 이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친명 횡재 비명 행사로 이루어졌던 작년 그 총선에서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던 당을 한마디로 옛날 친문 친노 이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그걸 이제 그 세력을 업고 정청래 대표가 느닷없이 합당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미 조국당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간 남자 끌어들이면서 그 외간산 그쪽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 집에 함께 밥 먹는 식구들한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딱 그냥 저 최고위원 회의 끝날 때 나 지금 합당 제안 기자회견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붙잡고 이제 논쟁을 한 게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0분 전에야 합당 얘기를 그 민주당 저 최고위원 동료들한테 한 게 아니고 네. 20분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발목 잡아서 20분이 경고한 거예요. 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외간 사람들하고 모든 협의를 다 해놓고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한마디 띡 던지고 바로 결행을 한 거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고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을 마구자 마이웨이로 추진하니까 결국 저렇게 그 굉장히 강력한 어조가 나온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첫째 우선 김민석 총리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기도 절차도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확실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친하고 측근이라는 한준호 지금 이분 이제 수행실장 했었죠. 예, 경기도지사 나가잖아요. 이분 뭐라 그랬어요? 이분도 대놓고 합당론이 여기서 멈추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분 수석 최고위원인데다가 원래 옛날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친노 친문들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친문들한테 굉장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둘이 이심전심 굉장히 친해요. 거기다가 네. 친문들의 어떤 저항을 뚫고 다시 당으로 그렇죠. 예, 복귀시킨 그래서- 게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뇌리에는 이 당을 우리가 친노 친문을 속을 해서 어렵게 지금 이재명 당으로 만든 게 누군데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지금 더민초 회장인 대표인 그 이재강 의원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 과거에 또 이재명 대통령 오셨던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SNS에다가 이거 문제 있다 하면 안 된다 다 얘기하고 있어도 오늘 진성준 의원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결코 뭐 내홍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거야. 먼 훗날에 우리나라 통일되어야 되는 거 그런 찬성 수준이지. 이걸 내일 당장 북한하고 합치자. 누가 이것을 지금 찬성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면전이다. 부분에서 네. 전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이 반대하는 친명 최고위원 3일 잇따라 밥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점심, 네. 어제 저녁 이현주, 황명선, 뭐 강듣고 이렇게 등등. 했는데 예. 그 결과는 친명 최고위원들은 이쯤에서 멈춰달라 강력히 얘기했으나 정청래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청하는 포즈를 취하긴 했지만 네. 전혀 먹힌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더 세게 나갈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전쟁은 진행된다 예. 하는 말씀이셨고 김선일 평론가님 네. 지금 1인 1표제 그 이제 투표 들어가고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런 마무리는 것들이 됐죠. 예. 기본적인 흐름은 6시까지니까 마무리 안 예, 됐는데. 예. 흐름은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된다면 유리하게 되는 건데 네, 네. 이런 것들이 합당 추진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것이 네. 지금 이
뭐랄까요? 합당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물어보려면 전대를 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온라인 당원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정족수 그러니까 모든 의결은 사실은 정족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정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구에서 왔는지 누구의 뭐 그 뭐랄까요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최종 결과만 찬성이 높으면 끝나버리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자, 그래서 5%가 됐든 10%가 됐든. 자, 보세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당원 투표로 가면 찬성이 많지 않겠어? 네.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건가요? 자, 그거는 불투명해서 모르나요? 어떤 아니죠.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예. 당원 투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당원이면은 주어지는 권리지만 자발적으로 싸우는 걸 보면서 아유 나는 싸움판에 끼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사 결정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정족수 규정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당원 투표인데 정족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강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층 결론은? 뭐 강성 당권파 지지층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애정도 많고 더 많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많이 동원돼 가지고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5%만 투표를 했는데 90%가 나온다. 그럼 이 90% 찬성인 아니 되는 거고. 예? 지난번에도 16%에서 87%가 찬성을 했더니 네. 아 압도적인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절차까지 끌고 가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그거를 인정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나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결과가 나와도? 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까지 당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네. 투표에서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당의 여론조사 저도 뭐 당대표 옆에서 있어봤고 원내대표 옆에서 있어봤지만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아주 오래됐으니까 뭐 이제 대충 좀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도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입찰 때 선택을 해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요. 네. 발주가 돈 주는 사람 누구예요? 당 대표가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답이 그래서 나오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공정성 시비도 엄청 네. 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다른 것인데 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즈탑을 입을 때는 대충 막 이렇게 껴서 그냥 머리만 들어가고 팔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격식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데서는 네. 와이셔츠를 입는데 예.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억지로 두 번째 단추부터 대충 맞춰 끼면 되나요? 네. 그럼 이렇게 접힐 텐데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추를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강찬호 의원님 이게 네. 전망 이거 전망이에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듭 지어진다 전망. 전망은 1인 네. 1표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어저께 지금 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어저께가 네. 투표율이 우선 1박 2일을 하는데 이것도 네. 전례가 없어요. 되게 중앙위원회가 이제 추인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 1차 조국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가 바로 중앙위원회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네네. 이것을 이틀로 연장했습니다. 보통 하루 반나절에 끝날 투표를 이틀로 연장해서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어저께까지 대강 들어보니까 50%가 안 됐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자 지금 기자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투표 안 한 중앙위원한테 정청래 대표가 일일이 지금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리고 투표 잘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거 찬성해달라. 이제 이런 식의 압력으로 비춰줄 수 있는 전화들을 계속했다. 이래서 벌써 친명들은 이거 반칙이다. 이건 좀 단순히 투표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투표하라 가로 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찍어라. 지금 이래서 되느냐 벌써 이것도 논란이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잘하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1인 1표제가 됐다 그래서 합당에 유리한 지역이 만들어졌느냐. 물론 1인 1표제가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 편이 이재명 대통령 편이 많은 대의원 힘이 확 줄어요. 2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른바 청딸이 많아졌다고 보이는 일반 권리당원의 힘이 20배로 상대적으로 보면 20배가 늘어나는 셈이 되지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그 정청래 대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과 합당은 또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야 그 오래된 민주당의 그 이제 추구해온 가치지만 합당은 이거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그냥 좀 전에 바로 말씀했잖아요. 이런 첫 단추,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시기와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합의도 무시하고 오히려 조국 당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는 딱 지금 주어질 떡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그냥 딱 한마디 띡 하나 던진다. 게다가 네.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어저께 터졌는데 네, 뭐죠? 어저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금 조국 당하고 우리는 정체성도 다른 게 조국은 토지 공개념 찬성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예. 사회주의 이념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에 접목이 가능하냐? 이 합당은 더더욱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바로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면서 오늘 그 토지 공개념 토론회까지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정면으로 네. 들이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지금 2%짜리 당이 40% 당하고 지금 지지율 거대 공룡하고 정말 소형 이런 당이 합당을 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소형 미니 정당이 최대한 우리가 저쪽 어떤 그 정체성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낮춰 처신하는 게 협상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모습인데 대놓고 저당 정체성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저당이 지금 충분한 그 어떤 그 진보 정신이 부족해서 후퇴하고 있는 개념을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뭐 지금 이래 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조국의 마이웨이인데, 네. 야, 저 정도로 세상에 상대적으로 언더독이 저렇게 어퍼독을 상대로 마구 그냥 자기 기세를 올리는 협상은 처음 봤다. 이거는 가로 열고. 정청래 대표가 저런 판을 다 만들어준 거 아니냐, 완전히 호구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어 어저께 유시민 이분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막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이거 말씀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네. 대통령이 돼서 조국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된다. 한마디로 조국 너 대통령 나가려면 민주당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요. 빨리 본리에 와라. 지류 있으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민주당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민주당 안에 대권 주자 없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플랜 짜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이 들어와서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에 경악을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조국에 대해서 육두 문자가 지금 난무할 정도고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조국과 이재명 대통령의 악연은 이건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압니다. 정말 그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괴롭힌 이런 일들은 무지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함과 억울한 분노를 토론한 것을 저도 취재한 바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과연 부산대 입시를 비롯하여 각종 지금 그 부패, 불공정 위선 논란에 휩싸여서 문재인 정부 몰락에 단초를 제공했던 조국이란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본인이 이제 아예 그냥 계기 주인 내쫓고 대통령 후보 되겠다. 이거에 완전히 지금 친명 그 세력이 어저께 성토를 했습니다. 뚜껑이 열렸다.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바로 조국 입당과 대통령 후보론 이거에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조차도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대권 장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책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으세요? 왜 일본 총리 만나서 그래서 웃기만 해요? 그리고 검수완박 왜 이렇게 불철저해요? 계속 문제 삼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친명 세력으로서는 죽자사자 절대 합당을 이루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시민 작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 중에 이거 약간 비아냥이라 그래야 되나 그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 추도사에서 울먹이면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막 이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그 울지 말고 이해찬 전 총리 정치적 유언장 읽어보라고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요번 이 사안으로 피아가 완전히 구분이 되더구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짤막하게. 제가 제일 답답한 예. 게 그거예요. 왜 지금 당대표를 중심으로 피아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통합입니까? 외부의 일부를 합치자고 하면서 당내에서는 피아 구분을 하게 만들어 놓은 통합하고 거꾸로 가네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정복 의원의 말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정복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 줄 아냐.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친명들은 지금도 사실은 네.
원내에서는 좀 이렇게 중용이 되지만 당직에서는 별로 그렇게 본인들이 중용되고 있다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안 주니까. 네? 비주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피아가 완전히 구분된 상황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다음 공천을 한다. 총선에서. 그런데다가 대기 수요로 조국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10여 명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어느 지역구로 가겠습니까? 그분들 전부 비례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줘야 돼요. 지금 합당하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악을 하고 난리가 자, 났다는. 그래 지금 말씀은 어쨌든 통합, 합당 이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램프 의정부 쪽인데요. 군자교 부근에서 사고 나면서 일대 부분 통제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충주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사고 여파로 2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북부산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정보 나갈 때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 나눈 게 있는데 지금 너무 강도가 세다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할지는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고민하기로 하고요. 본방불가 코너나 후방주의 코너를 만드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셌어.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 끝낸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군철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5월 9일까지만 계약하면 석 달 혹은 6달 유예해준다. 거기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옮기고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검토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한 거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짧게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딱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이 이재명 대통령 다 좋은데 당장 본인 최측근들부터가 다주택자고 특히 보니까 강남에 집이 아주 많고 그럼 뭐 강남에 심지어 6채를 지금 가지신 분도 있고 하던데 이분이 오늘 굉장히 오늘 강조한 게 뭐예요? 칼같이 5월 9일 날까지 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중과 조치 안 하겠다. 그때까지 무조건 다주택자들 다 집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This is last chance. Last chance. 그러면 자기 측근 최측근들부터 This last is chance. CNN? 예, 그렇죠. 네. CNN. 자, 그러니까 last chance.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바로 최측근부터 해야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금연협회장이 담배 끊으세요 하는데 밑에 바로 전무, 상무, 간부들 세 갑씩 피우는 사람 많고 두 갑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서 금연 지식 금연 어떤 캠페인이 먹힙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김상호 7채 갖고 있는 김상호 네. 지금 뭐 어머님 살고 있다 그런 것까지 해갖고는 두 채 2개 사무실 하나 언론 지원 신고한 비서관. 예. 김현지 또 부속실장. 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집을 내놓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 팔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바로 또 민주당이 쳐놓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토호제도 있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전세 들은 사람 바로 안 나고 그 내보낼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종료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거 다 종료됐다는 신고서 내야지 돼요. 토호제 때문에. 5월 9일까지 정말 이분들 팔 수 있을지 정말 의심이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조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상호, 김현지 이런 분들 네. 정말 대통령 뜻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하라는 그거 하나 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녹취 듣고 김상일 평론가께 말씀드릴게요. 야당은 연일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전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누가 물어봤는지 어쨌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켜서 팔면 의미가 있겠냐. 팔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팔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뜻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속해서 강찬호 위원 얘기하신 이 부분 팔아야죠. 이제 적어도 이 정부에서 녹을 먹고 그렇다는 건 정치 철학이나 그렇죠. 이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있으면 팔아야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하겠다면 예, 팔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상당수가 팔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저는 지금 이거는 당위의 문제다.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그거 판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때까지 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판다고 한다면 팔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자,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그냥 정규적이거나 네. 이런 데서 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시즈널한 거예요. 뭐냐면 시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5월 9일 날 그 양도세 중과가 뭐랄까 유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을 최대한 내놓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시즈널 이벤트로 시즈널 메시지로 대통령이 이거 더 유예 안 해줄 거니까 내놓으세요. 이거 자꾸 들고 있어서 그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그 일몰이 되면 이거를 다시 재발의해 가지고 유예시키거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세요. 그래서 이 시즈널한 이벤트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 이 시즌에 많이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진정성은 어디 있는 거냐? 실수요자들이 실수요를 좀 더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75%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국가 경제에 유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부분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잡고 꼬투리를 잡으면 그 선의는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김상희 평론가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유정 대변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반포에 시가 60억 원대 아파트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6억 원대 아파트 있는데 지금 다주택이에요. 그럼 네. 어쨌든 대변인이 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하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그것도 또 뭐 용인 거 팔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둘 중에 아니, 하나 뭐 팔면. 용인 거 파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저는? 네. 무죄가 되죠. 근데 저는 근데 그렇지 자 않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근데 다주택자라는 의미로 그 네. 어머니 살고 있으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주택자니까 팔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세금 정책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논의가 나가면 1주택자인데 무슨 이유로 어디 해외 다니느라고 거기 저기 거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제 이게 보유세 압박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세금으로 이 부동산을 잡는 게
정말 어렵고 여러 민감한 문제들이 그렇죠. 많다.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조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것이 전체적인 부동산 기획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즌을 5월 그렇죠. 일단 5월 9일에 이걸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렇죠.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5월 9일까지가 시한인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 저는 이게 더 강하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이라면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시즈널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네.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강했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강찬호 의원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의 SNS 정치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네, 얘기인데 뭐 밤 11시 50분, 아침 7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SNS에서. 자, 막 자주 그러고 되게 감정적인 표현도 많아요. 그렇죠. 네. 불로소득 얻겠다는 다주택자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에게 묻겠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 출산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냐. 돈이 막이라지만 그러니까 야당에서 드디어 막이까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국민 주택 소유자를 협박하지 말라. 갈라치기 말라.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SNS 정치 물론 국민과 좀 빠른 소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아니 SNS 뭐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전 세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최근에 보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뭐 공기관장들 불러서 막 호통도 치고 해요. 막 연일 그냥 엄청 신문 일면 뉴스 첫 꼭지 장식해오는 일들이 작년 말부터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저는 어떤 각도에서 보이냐면요. 내가 만약 안 하면 정성래 대표가 또 무슨 일 사고 쳐가지고 신문 일면이나 뉴스 꼭지 장식하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강박관념 같은 게 아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귀여운 의미에서 서로가 지금 경쟁하고 신문 일면이나 뉴스 첫 꼭지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지금 당에 친명 스피커가 없어요. 뭐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최근에 이제 내전이나 어떤 굉장히 각이 분명했을 때나 하지 지금 친명을 대변하는 스피커는 없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라든가 비명계를 지금 대표하는 스피커는 바로 김어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어준이 떠들면 막 이게 그냥 민주당이나 법여권의 아젠다가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내가 참전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과 나를 위해서는 내가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의 필적하게 친명계에서 지금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건 일면톱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분명히 이런 사정에 들어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저는 네. 지금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표로 해서 하고 있는 그 비명계의 공세라는 게 네. 굉장히 그 여권 내에서 상당한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요. 네. 둘째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하고 싶은 의지는 평가하겠는데 자 그러면 정제된 것을 하고 또 본인이 부메랑 될 말은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보니까 대통령 측근들만큼 이렇게 다주택을 통해서 본인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 드문 것 같아요. 뭐 강유정 이분도 그렇고 특히 김상호 이 언론지원 비서관요. 이분은요 이 공보계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주 최측근이에요. 가신이에요, 가신 거의 지금 오랫동안 장기간 모신 분이에요. 네. 아주 그냥 뭐 이규현 이런 분들이 최근에 합류한 분들이고 정말 그야말로 공보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신이 김상우란 분인데 네. 이 최고의 가신이 지금 세상에 강남에 집이 6채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강남에 다주택을 6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것을 봐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다주택이나 부동산을 통한 욕망실을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거느리고 있고 본인 역시 지금 뭐 분당의 그 대장 저는 이번에 인천 계양이 지금 지역구인데 아파트는 지금 분당 거기 계속 갖고 계시지 않나요? 자 이런 것도 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해를 하죠. 다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좀 집값이 안정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데다가 집을 갖고 오고 싶다는 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로 날밤을 새는 능력이 있지 않은 날밤을 새는 능력인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범죄시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본인들이나 그 주변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자기들은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왜 그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고 빨리 집을 안 팔면은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또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거친 게 더 거칠 거 다가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부터 해결하시면서 그 의지나 취지는 이해하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좀만 예, 김상현 평론가님. 예. 예, 지금 강찬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전부 다 국정 어젠다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여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어젠다를 대통령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여당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어젠다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요인이 된 것 같다라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민간재 성격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다 함께 부동산의 상황, 수요자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동의와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이 적어도 예? 거기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 동의와 기준을 함께 정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시간 5분도 채 안 남았지만 일단 짧은 기간에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습니다. 어젠가요? 거기 그 빗배지라 그러나 원외 그 최고위원들도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들은 방패막이로 하려고 그랬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튼 거기서 좀 그 부끄러운 그 공방도 오고 갔고 자 그런 것 따지기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강찬호 의원님 네. 자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재신임 당연히 물을 만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제명이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 있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저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정말 중시한다는 이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 같은 걸 좀 했다고 제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은 국민총화 대통령을 자기 당원 총화인 대표를 욕하면 안 된다는 당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야당의 자격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신임이 아니라 저는 장동현 대표가 바로 물러나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러나지 않으니까 재신임이 나오지만 그러나 다만 이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재신임을 물으면 여기도 당원 투표가 되는데 좀 전에 당원 투표는 국민 투표적 성격이 강하고 아무래도 그 국민 투표를 주관하는 당 지도부 결국은 대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친한계가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한도 아니고 친장, 친윤도 아닌 김용태 의원 같은 좀 소장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소장파들하고 얘기했더니 그 의원들조차도 지금 친한계가 호응하고 나서고 있지 않아서 이거 유야무야 될 것 같다고 해요. 결국은 재신임을 하자 말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정말 황당한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제 신임을 거기에 걸겠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거 불거질 것 같은데요. 수사 진행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찰이 그럴까요? 이거 안 한다 이거죠. 아니 이게 솔직히 지금 정권하고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그 경찰이 그 제1야당 내부 집안 싸움에 경찰이 왜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공천 때문에 또 어차피 집안 싸움 할 텐데 거기에 왜 경찰이 어느 편 든다는 인상 줍니까? 어차피 수사는 안 한다. 수사 100% 안 합니다. 미정미정 할 거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는 그냥 경찰 수사 하지도 않을 거 얘기 그냥 하면서 결국 재신임 이 논란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여당의 자리에서 이 야당을 보면 지금 지방선거 딱 넉 달 남았잖아요. 쉬운 상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자격조차 없는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지만 당명은 국민의힘인데 지금 상황은 당권의 힘이에요. 그리고 상식의 힘이어야 되는데 편향의 힘이에요. 편향된 것만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좀 아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보태진 않았는데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이 3대 세력 플러스 황교안, 정광훈 여기 껴가지고서 정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박근혜, 윤석열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세력이에요. 자 전두환, 윤석열 사실상 불법개혁, 내란, 비슷한 쿠데타 세력이에요. 자, 이런 세력을 국민들이 선수로, 대안으로 우리의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좀 깝깝하고 아유 저기 언제 심판을 한번 해주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대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네.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편향의 힘을 행사하고 싶은 편향된 국민들만 표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한 4, 50초 남았는데 강찬호 의원이 그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 뭐 참패, 대패, 완패인데 저는 더 끔찍한 게 지방선거 패배를 장동혁 대표가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와 나의 거치는 관계없다.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이쯤 되면요, 이거야말로 정당 해산 사유라고 봅니다. 저는 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소수의 그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고 국민의힘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18만 끌고 들어가서 내란에 계엄에 분명히 반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 해제 프레임은 턱도 없는 얘기고요. 진정한 내란은 이겁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 그리고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제명을 해버리는 정당.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지수를 진짜 완전히 어지럽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헌법상 해산될 수밖에 없는 정당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바람이 거센 바닷가 마을. 그 앞 낡고 허름한 집에서 규원이네 4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장난 보일러 탓에 가족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수년째 차가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투를 입은 채 웅크리고 눕는 아이들. 특히 백반증을 앓고 있는 17살 규원이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막내를 바라볼 때면 엄마의 가슴은 더 깊이 저려옵니다.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홀로 세 아이를 키워온 시간.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만큼은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마음까지 얼어가는 규원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그간 매서운 한파가 잦았었는데 서풍로의 유입으로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상승 전환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2.9도가 높은 5.6도로 기록이 됐고요. 대다수 지역 평년 기온은 1에서 3도 정도 약간 웃도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4에서 8도 정도 아침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많이 약해집니다. 서울 영하 1도 등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전주 10도 등 초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4도에서 12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쪽으로 강풍이 불 텐데요. 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건조 경보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 내륙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에 녹았다가 다시 밤에 얼어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점점 많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7% 가까이 급등해 5,288.08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무조건 5월 9일까지라며 다만 세입자 문제 등은 대안을 검토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2월 국회가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최재해 전 원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등 민감한 정치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 연결해서 행정통합과 다른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민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자 민영배 의원님 지역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입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지자체장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너무나 간결하죠. 네. 이게 제가 원래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통합특별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나서 지금 법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기가 이쯤에 출마 뜻을 밝히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했고요. 네네. 너 왜 출마하니? 네. 그러면 이제 크게 봐서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 통합의 과정이 정말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겪는 혼란만 부각이 되고 네. 통합 효과는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텐데 이 통합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된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국가 운영 체계를 수도권 1급 체계에서 다급 체제, 5급 3특 체제로 바꾸는 그래서 네. 지역 주도 성장을 좀 시도를 하는 거고 네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맡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나서게 된 겁니다. 예. 네. 국가 운영 체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성장에 확실한 견인차가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기정 시장이나 김영록 지사나 이런 분들도 나올 걸로 예상은 되죠. 아직 뭐 이런 분들 뭐 재선인가 뭐 그런데 어떻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한 8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실제로 그렇군요. 여론조사 대상이 돼서 어제 그렇군요.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 있긴 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가 이제 통합 논의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지금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8분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쪽 시도지사 강기정 시장님 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 중에 네. 전남에 이제 신정훈 의원님, 네. 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이계호 의원님 이렇게 3분. 그럼 그 전남에 네 분이 되죠. 그렇죠. 김영록 지사랑.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강기정 시장님하고 민영배 저하고 그리고 정준호 의원이 계신데요. 정준호 의원하고. 예. 그리고 지금 그 호남특위의 수석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전 의원이시죠. 이병훈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8분 정도가 출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하네요. 네. 자, 의원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행정통합 입법 조속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네. 그렇다면 이게 궁금해요. 지금 처리 수순 법안들이 잘 그 법안 처리 수순 잘 밟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요. 네. 이 법안은 당초에 저희 의원들이 네.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 저희 당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하고 예.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당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거기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 요청했던 초안으로 만들었던 안보다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네, 어떤 점이에요? 아직 그게 이제 그 의안 시스템에는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공개된 상태인데 비공개인 이상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요. 아마 예. 제가 보기엔 이게 재정법이라서 다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다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법안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닌데 네. 의안 발의 시스템에 이제 전선 시스템에 올라가서 이게 딱 안으로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발의가 되긴 했지만 공개는 되지 않은 확정은 되지 않은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의원님 그러고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광주 전남 이게 동일성을 가진 지역이긴 하지만 또 뭐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서로 주민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그러고 뭐 통합 수도 뭐 우리한테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 쟁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너댓까지 크게 봐서요. 대단한 건 뭐 놔두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네. 그러니까 청사 위치. 청사를 어떻게 줄 거냐. 뭐 흔히 뭐 주도라고도 하고 시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명칭인데 명칭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특별시의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자치의회. 예. 그러니까 지금 의회도 통합이 돼야 되는데 선거는 시도 의회별로 선거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이 의회를 둘 거냐 등등 시도 의회를 통합하는 데 따른
그 이견이 그 방법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지금 이 의회 통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게 그리고 상당한 크게 또 쟁점이네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교육 통합입니다. 교육.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가 각각 치르던 걸 하나로 특별시장을 뽑는 것처럼 교육감도 한 사람을 뽑는 게 지금 특별법의 취지인데 네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도 네. 실질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네. 시도 통합을 통해서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느냐. 네. 지난번에 총리께서 이제 재정 문제하고 인사조직 문제하고 산업 활성화 문제하고 이제 몇 가지 그 쭉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산업 활성화라고 봅니다. 즉, 산업 활성화. 지역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할 산업 활성화인데, 네. 이 산업 활성화의 조건들이나 예. 이 사업 내용들을 특별법이 제대로 담아내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행안위 쪽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네. 대개 우선 큰 틀을 정리하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그러니까 충남 대전 특별시와 전남 광주 특별시가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큰 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담을 특례들 이거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갈 텐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예. 통합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기존에 광주시가 있고 전남도가 있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중앙과의 네. 관계에 있어서 무슨 예산 관련이라든지 어떤 권한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도 좀 뭐 이게 특별법에 어느 정도까지 담을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 들어요. 부분은 네.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 특별시 그다음에 도가 있고 시가 광역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 특별시 다음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네. 이 서울시에 준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네. 그리고 자치분권 내용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처럼 네. 자치분권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인사조직 쪽에서는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 조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간다. 네네. 자치분권과 재정지원 이쪽은 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네. 준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거 거기에 많은 게 들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권한이나 이런 부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그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름이 됐고, 자, 네. 이건 그거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부분, 뭐 세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뭐 통합 교부금을 광주 특별시 부분에 몰아줄 건지 아니면 전남 시군에 나눠줄 건지 이런 것도 쟁점입니까? 글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 이게 그 통합된 지역의 즉 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 성장과 균형에 네. 도움이 되는 조치 여기에 일단 쓰일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없이 이 특별시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특별시에만 몰아준다거나 시군구에는 안 준다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이미 정부에서 예. 1월 20일부터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그러니까요. 세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봅니다. 뭐 더 큰 단체에 갖다가 나눠줄 건지 아니면 동시에 줄 건지 이 부분 같은데 그럼 세부안은 차후에 이제 마련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시군 그러니까 광역자치도에 있던 시군과 네. 광역시에 있던 구
자치구 사이에는 네. 이 중앙정부의 관계나 이 세금이나 교부금 이 지급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요. 지난번에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 가지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제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주민 투표 안 하고 이제 시군의회 동의 얻는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이게 주민 투표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립니까?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져요. 그거 하면은. 되게 그렇게들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법률에 딱 맞춰서 뭐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면 23일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네. 대개는 이게 2달 반 석 달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는 네.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네.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느냐 주민투표를 거치느냐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형식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주민 투표가 뭐 다 물어봤다고 그게 능사만은 아니고 더 효율적인 예. 효율적인 시민 의견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활성화 그 산업 활성화가 가장 네.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여튼 아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의 광주시 그다음에 그 전남도 이렇게 있는 거와 비교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역할이나 어떤 국토 균형 발전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죠. 네. 우선 정부 지원이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네.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특별시에 특화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별법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게 없으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월 9일에 지난달 네. 9일에 대통령과 저희 광주 전남 의원 18분 그리고 네. 시도지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통합에 관한 의논을 했는데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집권하고 이래도 자꾸 역차별 논란일까 봐서 이걸 제대로 좀 못 해주고 그랬다. 예. 내가 그런 부담을 좀 감당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광전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남부 쪽을 말씀을 하신데 네. 인구 100만 정도 유입되는 그런 도시가 좀 새로 좀 들어설 만큼이면 좋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건 도시가 아니고 산업 벨트를 통해서 네. 산업 벨트 조성을 통해서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북토 남부에 네. 신산업 수도 개발청 같은 것을 둬서 그런 일을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의원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도 네네. 법사위원이시고요. 일단 검찰개혁 얘기부터 제가 법사위원은 아니고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네. 그 내용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네네. 일단 검찰개혁 관련해서 오늘 한병대 원내대표 얘기를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정교한 설계 그다음 국민 예. 의견 경청 강조했습니다. 뭐 그러셨죠.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쨌든 크게 두 가지 목적 이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거는 검찰의 흔적을 가급적 없애고 많이 없애면 많이 없앨수록 다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역량은 또 유지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 뭐 논란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딱 가면 좋다고 보십니까? 저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러는데 네. 일단 보안 수사권 부분 한번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보안 수사권은 이게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건 무슨 강경한 입장이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거는 원래 네. 수사 기소 분리 즉 검찰 개혁을 하기로 하면서 네. 기본적인 원칙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라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가져가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부합하지 않다. 이게 검찰개혁 특위부터 시작해서 제가 맡았던 위원장 맡았던 검찰개혁 특위부터 시작해서 네. 당시에 당대표 대통령 저희 특위위원들 당 지도 이런 분들이
다 거의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였어요. 시작할 때 이미 네네. 전제로.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10년 기자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예예. 극히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면 야 이거 다시 보완수사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해보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보자 그러셨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여기다 부여하자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필요를 그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담을 거냐 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방식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거기 내부 준칙 같은 걸 저쪽에 준칙 같은 거나 이 공소청 운영 과정에 네네. 운영 규칙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면 되죠. 그런 다른 또 방식이 그러니까 수사권을 있다. 직접 주는 수사권은 그거는 원래 없던 얘기인데 왜 이게 나와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중수청 얘기입니다.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맡게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전에 검찰의 중수부가 수사권을 떼서 그것만 가지고 가서 중수청이 되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수사관도 약간 좀 지금의 검사 그 수사관 이원화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안 거예요?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검찰청 재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원래 그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전문 수사관을 두면 된다. 만약 필요하면. 근데 거기에 무슨 뜬금없이 수사사법관을 두냐. 저는 수사사법관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수사관은 그냥 다 수사관인 거고 그 수사관 중에 필요한 기능이 특별히 있다면 거기에 전문 수사관 같은 제도를 두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기존의 검찰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안 됩니다. 그 점을 강조하셨고요. 오늘 그 한병도 원내대표 이제 얘기 보니까 사법개혁 법안도 뭐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뭐 대법원 증언법안이라든지 헌법소원 그래도 이제 이게 좀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법 왜곡죄 같습니다. 누가 과연 이 법 왜곡을 판단할 것이냐. 이거 결국은 판사 아니냐 이런 건데 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뭐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뭐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저는 그 이석연 전 처장 표현처럼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죠. 아니 법을 다루는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이든 판결하는 분이든 재판관이든 이 법관들이나 이 법을 다루는 분들이 법을 왜곡해서 즉 법의 원래 의도와 내용을 바꿔서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실 이 법조 체계에서 보면 법 체계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꽤 자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특히 검찰이나 이 사법 시스템에서 이런 게 가끔 나왔단 말이에요. 꽤 중요한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의 왜곡죄를 저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뭐 좀 논의는 하되 이걸 안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뭐 전에부터 저희 당에서 검찰개혁 특위 꾸려가지고 일할 때부터 계속 이거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사례를 볼 때 필요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특별검사 후보 전준철, 권창영 두 분을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해요. 그 지난 1차 특검에서 그 많은 인력, 그 긴 시간 투입하고 또 특검하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2차 특검에서 좀 새롭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주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특검이 충분히 했다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런 부분이 다 뭐 무죄를 하고 최근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무죄하고 통일부 금품조사 협의만 이제 유죄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런데 저는 근거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내란 외환의 실체가 네. 특히 노상원 수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개 보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규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건희 권력 사유와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이권 계획 같은 게 크게 있었는데 이런 예. 거. 그다음에 근래 더 밝혀지고 있던데 특정 종교단체가 불법 선거 지원을 해서 예.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 공천거래도 남아있고 좀 수사를 해야 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인데 네. 불가피한 측면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 당내 현안이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했더니 그 지도부에서부터 파열음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 어제 발언을 보니까 되게 저도 약간 놀랐는데 당권 대권 욕망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시도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모진 말을 했는데 요런 그 최고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지금까지 쭉 보셨겠지만 네네.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예. 의견 개진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네네. 저는 뭐 이런 게 좀 민주정당에서 얼마든지 이견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고요. 네네. 초현의 뭐 격렬함 이런 거는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예. 그것 자체 가지고 지금 상황을 다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렬한 충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싶은 그런 그 싸움 붙이고 싶은 심리다. 평가일 것 같고요. 예. 이걸 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 정도는 당을 합하는 일인데 쉽게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 합당 여부는 결국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꾸 그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가 어디 있느냐가 네.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비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대의 명분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합당을 하자는 제안의 대의 명분은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네.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합당이 여기에 부합한지 그런지를 봐야지 이걸 무슨 뭐 특정인 누구의 혹은 특정 당의 뭐 대표나 그 관련된 분들의 예. 정치적 진로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이 이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유리한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되고 네.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당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그 당원들의 뜻을 묻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는 그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시간을 끄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합당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끝내고 이제 뭐 수권기구를 챙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는데 정리해갈 때 원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 통합. 저는 그래서 특혜도 없고 배제도 없는 수평적 통합. 네. 이게 저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두 당이 합치니까 당장 예를 들어 두 당이 합치면 당직자가 있는데 사실 당직자들도 꽤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지방선거가
펼쳐지면은 지방선거 어디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작은 당을 같이 합당을 했는데 그쪽에 또 하나 또 안 줄 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네. 조직을 합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있는 거니까 그건 실무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문제고요. 네. 두 번째 문제를 자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 때 뭐 지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눠먹기 아니야. 예. 아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이 합당은 이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분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합당이 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응하냐, 즉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에 맞냐 이렇게 네네. 따져보면 될 일이고, 저는 글쎄요, 동일하게 와서 특혜를 주거나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 통합을 하면 경쟁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아니 같은 당 됐는데 거기 와서 누구 편은 뭐 더 배려해주고 누구 편은 안 되고 누구 편은 네. 전략공천하고 이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그런 주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조국혁신당도 합당의 가치와 본래 목적을 살리는 그런 네. 그 합당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잘 네. 서로 얘기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소식입니다. 첫 소식. 어제는 급락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다 이렇게 다 불렀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로 뒤집혔는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5천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네.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84% 급등한 네. 5,288.08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회복 속도인데요. 네. 단순히 어제 떨어진 걸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가 5,224선인데 이걸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코스닥도 4.19% 올라서 1,144.33으로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틀 연속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였죠? 네, 맞습니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라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네.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인데요. 어제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일단 파는 걸 멈추라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던 거고요. 반대로 오늘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너무 무섭게 치솟으니까 사는 네. 것을 좀 진정하라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올해 첫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그것도 정반대 방향으로 발동된 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오고 갔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극단적으로 오고 갔다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시장은 어제의 급락을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폭락의 주 원인이었던 금은 선물 시장의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투매 현상이 멈춘 게 주요했습니다. 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인 케빈 워시가 차기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긴축 우려도 제기가 됐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마감하자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종목별로는요.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을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1%대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면서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이 저가 매수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엔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늘봄 학교, 올해부터는
온동네 초등 돌봄이란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실제로 달라집니까? 예, 교육부가요 오늘 2026년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거의 핵심은요 돌봄의 주체를 학교에서 마을 전체로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늘봄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호응은 좀 있었는데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합입니다. 기존 늘봄 학교가 학교 안 공간에만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돌봄센터나 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초등돌봄 교육협의체를 꾸리고요. 운영비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겨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돌봄의 공간이 넓어진다. 뭐 이런 뜻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요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초등학교 3학년 시기가 가장 걱정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이 좀 돼 있습니까? 예, 통상 1, 2학년 때는 학교 돌봄을 이용하다가 3학년이 되면은 갈 곳이 없어서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는 3학년이 애매한 나이군요. 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을 타깃으로 한 방과 후 이용권의 지급입니다. 네.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단순한 돌봄보다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거든요. 이를 반영해서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학교 밖에서도 예체능이나 코딩 같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1,060억 원이 투입되는데 당장 다음 달인 3월부터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참여율과 만족도를 지켜본 뒤에요. 이 혜택을 4학년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초등학교 3학년생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런 얘기고, 주제를 바꿔봅니다. 자, 운전자분들 이제 들으셔야 할 소식인데, 보통 이제 접촉 사고가 나면은 현장에 견인차, 렌터카 업체들 막 달려옵니다. 보험 처리되니까 일단 타세요. 들 많이 하는데 탔다가는 낭패를 본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견인차 업체들이 네. 렌터카 업체랑 이제 결탁을 해서 일단 렌트카를 우선 쓰시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핵심은 내가 혹시나 과실이 있다면 렌트비도 내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보통 경황이 없다 보니까 사설 레카나 또는 렌트업체 직원의 말을 믿기가 쉽잖아요. 네. 이분들은 상대방 보험사가 다 해준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나중에 법원 판결 또는 합의 과정에서 쌍방 과실이 드러나면은 네. 그 과실만큼의 렌트비도 자신이 물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은요, A 씨는 무조건 전액 보상이 된다는 말만 믿고 렌터카를 썼다가 나중에 쌍방 과실이 확정이 되면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네. 보험사 보상 직원이 아닌 현장 영업사원의 말은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를 공업사에 이제 맡겼어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출퇴근해야 되는데 렌터카를 쓰려는데 이거 쓰게 되거든요. 이럴 때 뭐 현명한 대처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꼭 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네네. 교통비를 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약관을 보면요, 네. 렌터카를 빌리지 않는 대신 해당 차종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돈을 교통비로 받을 수 그게 더 있거든요. 유리함 그거 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출퇴근은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해결을 하고요. 네. 이 돈을 받는 게 혹시 모를 과실 비율 분쟁에서 나의 돈이 나가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B 씨의 경우에는 차가 굴러가는데도 직원이 그냥 견인하시라라고 해가지고 견인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견인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견인비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네. 막 사고 나고 그럼 막 걱정도 되고 뭐 경황 없고 그런데 자, 요것만은 꼭 기억해라. 어떤 거 있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의 당부는 딱 하나입니다. 네. 돈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보험사에 물어봐라. 예, 렌터카나 견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과실이 잡힐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견인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네. 늦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사고 접수 단계에서 보험사가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공짜라고 권하는 호의는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 연달아서 지금 알려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건강 소식입니다. 좀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유튜브 한번 볼까 이거 뭐라고 나와 있나 이렇게 찾으신 분들 많은데 근데 의학 정보 그냥 뭐 이게 과연 검증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믿었다가 이거 역시 낭패 볼 수 있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의 5개 중 3개가 낙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정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국립암센터의 강은교 교수팀이 네. 암과 당뇨병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309개를 정밀 분석해서 국제학술지에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등급은 고작 19.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근거가 빈약하거나 증거가 아예 없는 영상인 D등급이 62.5%에 달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분석 대상 영상의 75%가 의사가 직접 만들거나 출연한 영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의사가 말하니까 맞겠지라고 환자들이 믿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학 정보를 퍼뜨리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게 없대도요. 자, 근데 잘못된 정보 이것도 정말 의학 관련, 건강 관련이니까 큰 문제인데 정말 믿으면 위험해지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환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몇 년 전에 사실 전국을 휩쓸었던 개구충제 암 치료설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가 개 구충제를 먹을 경우에 간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퍼진 믿음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영상만 믿고 병원 치료를 멋대로 중단을 했다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알고리즘 규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할까요? 예,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영상이 검증된 정석의 영상보다 조회수가 평균 35%나 높았다고 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라는 뻔하고 지루한 정답보다 네. 이거 하나면은 암이 낫는다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사실 그러니까요. 많이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또 어디 매달리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과학적 진실보다 시청 지속 시간을 우선시하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는 증거 기반 콘텐츠 제작 지침, 의료 전문가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강화, 참여도 지표, 과학적 엄밀성을 우선시하는 알고리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립니다. 손변이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정해 주실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오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경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반복되는 문제이긴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녀상 명예훼손 모욕 뭐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그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소녀상 모욕 챌린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에 많은 소녀상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에 뭐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철거 시위를 벌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구호를 하는 경우에 이제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사기이다.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법적 쟁점 어떻게 될지 잠시 살펴볼게요. 핵심은 역시 사자 명예훼손일 것 같은데 사자 명예훼손 어떤 죄입니까? 네, 사자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의 어떤 감정을 보호하고 또 죽음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네. 고유의 명예 감정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의 죄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으나 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점이 다르군요.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은 같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는 좀 낮은 것이 특장점이고요. 이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또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 그러니까 유가족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둘러싸서 더 주목이 됐던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인면수심 이렇게 적으면서 더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 SNS를 보고 아까 말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단체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또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튼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친고죄이고 뭐 그런 그 특징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좀 간단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단순히 욕을 했다, 비난을 했다, 좀 강력한 비난을 했다. 이런 것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사실 적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허위 사실로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멸감을 표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거나 의견 표명을 한 건 모욕죄의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사자에 의한 모욕죄는 또 처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치인에 대해서 네.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 단순한 욕설을 넘어가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것이 사자의 어떤 인격권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라고 평가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요. 네. 다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정형 자체는 낮지만 또 실제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또 명예를 지키기 위한 죄로서는 또 간혹 유효하게 적절하게 활용이 되는데 네. 이 사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이 오랜 기간 명예훼손 사건들이 논란이 됐으나 처벌되지 않았던 전례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처벌 가능하느냐 이 경찰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벌 가능한지는 축제로 지금 남아있는 현재 상태고. 자, 관련해서 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명예훼손 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방어 논리로 많이 쓰이는 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보장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우리 네. 사회 질서에서 공통으로 이해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허위 사실로 주장하는 것까지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특히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된 판례가 있죠. 네. 그거는 일제강점기 시절
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법률적인 평가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네. 사실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사실 표현의 자유, 특히 학문의 자유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위안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 2개가 있는데요. 네. 제국의 위안부 책을 쓴 사람과 류석춘 교수라고 위안부와 관련해서 이 위안부가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뭐 강제 동원이 아니라 매춘행위의 일환이라던가 어떤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근로가 네. 제공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서 주장을 했었고 예. 제국의 위안부는 이제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건이 1, 2, 3심까지 간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네. 뭐 일부 뭐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결론적으로는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다라고 평가된 사례가 있어서 네네. 실제 통념상으로는 아니 그건 객관적 사실과 다르잖아. 네. 강제 동원되고 인권 침해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자발적인 근로계약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벗어난 인권 침해가 있으면 그건 자발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처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겠지만 또 구체적인 법리로 들어가서는 네. 어떤 의견 표현, 추상적 표현 또는 이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교수로서의 학문적 주장 이런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은 전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6분 정도가 지금 생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 피의자의 이런 발언 중에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 있잖아요. 그런 모욕죄 뭐 이런 것들 적용하면 어떻게 좀 더 적용이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성립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다만 그래요? 피해자분이 직접 이제 이 법률적인 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 소녀상한테 이렇게 이제 뭐 모욕 챌린지를 하는 사람은 네. 소녀상한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했느냐 특정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네. 다만 발언 중에 위안부 전체나 생존한 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명예적 표현을 하고 적시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경찰이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만 지금 처벌한 건 아니고 그 적시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집시법이라고 불리죠. 집시법이랑 이 소녀상에 대한 재물손괴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법 적용을 여러 개 했다라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처벌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경범죄 처벌법 10만 원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참 처벌에 약간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때 처벌했던 건 똑같이 소녀상에 검은천 씌우고 뭐 이상한 거 붙이고 이랬던 건데 네. 우리 경범죄 처벌법에 누구든지 이 5개 광고물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그것만 적용한 네, 거예요? 10만 원의 벌금 과태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소녀상에 대한 역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좀 훼손되는데 방지할 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입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가 입법. 자, 그거와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이제 입법하려고 한다고 해요.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법은 있는데 이걸 네. 개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이 법 자체는 현재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이제 처벌하자는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네.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제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쟁점 부분 어떤 점이 지금 여야가 쟁점을
거예요? 일단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제하고 역사적인 평가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안부가 전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안부의 피해를 받았잖아요. 개개인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근로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갔지만 그런 침해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히 소수일 수도 없고 부존재할 수도 있지만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갔을 수 있는 이 많은 역사적인 개연성과 관련해서 딱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소수나 극히 일부 사례로 뭔가를 법적 평가하는 것이 아니로 대다수가 통용할 수 있는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으로 좀 개념 정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소녀상에 대한 이 분노를 표출하는 분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짧게 우리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입법 필요성은 그래도 좀 있어 보여요. 어때요? 좀 쟁점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녀상을 찾아가면서 하는 행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스토킹 행위라고도 규정하잖아요.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소녀상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 행동 정도는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은 이건 이제 뭐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자, 경찰 강제 수사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단체 계속 집회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금지할 때마다 뭐 집회 시간 1분 59초, 1분 58초 이런 식으로 줄여서 재신고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공권력이 이건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를 또 학교 앞에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뭐 여고 정문 앞에서 막 아이들을 상대로 하니까 정서적 학대다 주장이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경찰에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A를 신고하면 금지 통고하니까 A보다 1분 더 적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탈법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행위 전반적으로 이것을 금지 통고된 걸로 규정해서 통고할지 그래도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되니까 헌법상 권리를 보장할지 법률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네. 자, 법률 해석의 문제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성호의 회상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그녀는 조그만 손을